자, 얘들아 안녕. 자, A반은 우리 군집의 층상구조 지금 보이는 페이지까지 했죠. 자, 이 부분도 선생님 간단하게 하긴 했을 텐데요. 여긴 이어진 내용이니까 같이 가볼게요. 자, 군집의 종류는 크게 물속에서 형성되느냐 또는 육지에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수생군집과 육상군집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생군집은요, 크게 담수군집과 해수군집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지? 하천이나 호수나 강에 형성되는 염분이 낮은 물에서 형성되는 군집을 담수군집, 그 다음에 바닷물, 즉 염분이 높은 곳에서 형성되는 군집을 해수군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군집의 종류는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수생군집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지만 육상군집은 그 강수량의 차이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죠? 자, 강수량이 많은 곳에서 발달하는 군집은 삼림이고요. 그 다음에 강수량이 매우 적은 곳에서 형성되는 군집은 사막 혹은 황원이라고 했었고요. 적당량의 강수량을 보이는 곳이 초원이 발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삼림에는 이제 그 형성되는 위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은 곳에 형성되는 삼림을 열대우림, 그 다음에 온대지방에서 형성되는 삼림을 온대림,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은 곳에서 형성되는 삼림을 침엽수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초원 같은 경우는 열대지방에 형성되면 열대초원, 다른 말로 사바나, 그 다음에 온대지방에서 형성되는 초원은 온대초원, 다시 말하면 스텝이라고 할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막은 열대지방에 형성되면 열대사막, 온대지방에 형성되면 온대사막, 추운 곳에서 형성되면 한대사막, 이렇게 나눴고, 한대사막은 툰드라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이 군집의 생태 분포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 군집은 다시 얘기하면 기온이나 강수량 등 환경 요인의 영향에 따라서 군집의 분포가 정해지게 되는데, 수평분포와 수직분포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평분포는 위도에 따른 군집의 분포를 얘기하고요. 강수량과 기온 차이에 의해서 이 군집의 분포가 정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수직분포는 고도에 따라서 군집의 분포를 나타낸 걸 얘기하고요. 주로 기온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아래 부분은 별표 체크해 두시고요. 자, 위도에 따라서 이 수평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알아둡시다. 자, 크게 보면요. 이 위도에 따른 분포는 강수량과 기온의 차이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 그 표에 빈칸 적어줄게요. 1번 수평 분포 되어 있죠? 첫 번째 칸에 여기 나와 있는 위도를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강수량과 기온의 차이에 의해서 군집의 수평 분포가 나타나더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는 뭐가 발달한다 그랬지? 그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삼림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강수량이 적은 곳에는 사막이 발달하고 적당한 곳에는 초원이 발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도에 따라서 저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고요.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거 알고 있죠? 이 기온에 따라서 또 위도에 따라서 이 분포가 달라지게 되는데, 강수량이 많고 기온이 높은 곳에 열대우림, 그 다음에 온도가 점점 위도에 따라 올라가면서 낙엽수림, 침엽수림 이렇게 발달하게 돼요. 삼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낙엽수림을 온대림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초원 같은 경우는 위도가 낮은 지역에는 열대초원, 그 다음에 온대초원 이렇게 군집이 분포하게 되고요. 그 다음 사막 같은 경우는 저위도 지방에서 열대사막, 그 다음에 위도가 올라갈수록 온대사막, 그 다음에 툰드라, 얘는 한대사막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분포하더라. 자, 그럼 분포도가 가려져 있을 때 파악할 수 있겠죠. 이게 수평 분포입니다. 위도에 따라 나타낸 거.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 군집의 수평 분포 있잖아요. 세 번째 점 표시 한번 할까요? 자, 세 번째 점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어떤 것이 발달하냐, 그 부분 별표 쳐놓고 같이 벗을게요. 열대우림, 그 다음 낙엽수림, 침엽수림, 툰드라 순으로 분포를 하더라. 자, 그러면 수직분포 갈게요. 자, 수직분포는요, 빈칸 채워봅시다. 특정 지역에서 고도에 따른 분포를 수직분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고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강수량보다는 같은 지역에서 높이가 달라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기온의 차이가 주된 차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직분포는 주로 기온의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산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산에 높이 올라갈수록 고도가 증가하죠. 그 고도가 증가할수록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도가 낮은 곳에는 상록화렵수림, 얘는 계속 푸르른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잎이 넓어요. 그 다음에 낙엽화렵수림, 낙엽을 떨구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호남림은 침엽수림이랑 화렵수림이 섞여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침엽수림, 관목대 순으로 발달합니다. 이 관목대 같은 경우는요, 큰 나무가 아니고 작은 나무였잖아.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큰 나무가 발달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태적 특성을 보이고요. 침엽수림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은 곳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로 이루어진 숲입니다. 자, 그래서 얘도 세 번째 점에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고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갈수록 상록화렵수림, 그 다음에 낙엽화렵수림, 침엽수림, 관목대 순으로 분포를 하게 되더라. 되시겠죠? 자, 여기 외울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힘들지? 근데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은 안 외우고 싶어도 외워질 거예요. 자, 군집 내 개체군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프린트는 11쪽 봐주시고요. 자,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체군 내에서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지? 개체군은 같은 종을 얘기하고요. 일정한 지역에 같이 살고 있는 같은 종을 얘기했었죠. 근데 개체군 안에서 개체들끼리는 아무래도 선호하는 먹이나 서식 공간이 유사할 수밖에 없겠지. 같은 종이라는 특성 안에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는 경쟁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즉 종 내 경쟁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경쟁을 피했습니다. 으로 경쟁을 회피했죠. 그래서 뭘 했지? 늑대 같은 경우는 리더제, 그 다음에 벌이나 개미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 그 다음에 또 뭐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어요. 뭐 큰 뿔량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인리제를 통해서 그 경쟁을 회피하게 됐죠. 자, 그러면 과연 군집 안에 있는 여러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에는 뭐가 있을까? 자, 개체군, 다른 개체군이에요. 근데 두 개체군이 선호하는 먹이나 서식 공간이 겹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까치나 참새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개체군, 다른 종이지만요, 원하는 먹이나 서식 공간이 비슷할 수도 있단 말이지. 자, 이런 경우에 일어나는 것을 종 사이에 일어난다라고 해서 이때는 종간 경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종간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애들도 있냐면요, 분서나 상리공생, 편리공생, 기생, 포식과 피식과 같은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지금부터 이 6가지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린트 빈칸에 종간 경쟁 적어주시고요. 이 종간 경쟁 같은 경우는 경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치, 둘이 결국에는 먹이와 서식 공간을 선호하는 정도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자원을 두고 차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종간 경쟁이거든요. 즉, 얘네는 어떤 경우에 많이 일어나겠니? 우리 요거를 부르는 용어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빈칸에. 자, 생태적 지위가 유사한 개체군들끼리 그 사이에 발생을 하게 되고요. 얘네가 같은 장소에 서식할 때 발생을 하겠죠. 따로 살면 뭐 상관이 없지만 이 공간이 겹치게 되면 이 종간 경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경쟁의 정도가 심해지겠죠. 얘가 중복될수록 경쟁의 정도가 심하다. 됐죠? 자, 한번 볼게요. 자, 두 종을 지금 어떻게 했냐면 애기 집신벌레라는 애랑 집신벌레라는 애랑 두 종을 따로따로 배양을 해봤습니다. 따로따로 배양하는 것을 단독 배양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프에만 같이 나타낸 거고 서로 다른 두 곳에다가 하나는 애기 집신벌레, 하나는 집신벌레를 배양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시간에 따라 개체수를 측정했더니 이런 곡선 형태를 나타냈대요. 이 곡선 우리 봤다, 그죠? 기억이 나시나요? 자, 시간에 따른 개체수 변화를 나타낸 곡선을 생장곡선이라고 했었죠. 개체군의 생장곡선이네요. 자, 같은 조건일 때 집신벌레보다 애기 집신벌레의 최대 개체수가 더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두 종을 같이 한 배지 안에 집어넣고요. 같이 배양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배양하는 것을 혼합 배양이라고 해요. 자, 혼합 배양을 했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헉, 이름이랑 다르게 반전이네요. 집신벌레가 사라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애기 집신벌레는 이 경쟁에서 승리해서 계속 개체군을 유지하게 되네요. 자, 지금 이 둘 사이에는 뭐가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한정된 자원을 두고 같은 장소에서 종간 경쟁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종 중에 이긴 종은 누구다? 애기 집신벌레가 이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너무나 슬프게도요, 경쟁을 해서 이 집신벌레, 이 아래에 있는 이 집신벌레는요, 개체수가 결국엔 0이 돼버렸습니다. 이 종이 이 지역에서 사라졌다. 멸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지금 나오는 것처럼 두 개체군 사이에서 심한 경쟁이 발생해서 한쪽 개체군만 살아남고 경쟁에서 진 다른 개체들은 도태되어 서식지에서 사라지는 것,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종간 경쟁이 너무 심해서 한쪽 종이 아예 사라져버리면 이 상황을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된 상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경쟁을 했을 때 무조건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상호작용을 볼게요. 바로 분서입니다. 자,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개체군들은요, 어느 정도 경쟁을 하다가 분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애들끼리 먹이나 그다음에 서식지나 활동 시기 등을 다르게 해서 경쟁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때는 종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각자 스스로 양보하면서 나누어 사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를 분서라고 표현을 하고 다른 말로는 생태지위 분화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그럼 얘 볼게요, 한번. 지금 선생님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거, 얘는 한 그루의 나무에 서식하는 여러 종의 솔새거든요. 지금 이게 소나무인데 소나무에 사는 애들을 솔새라고 해요. 근데 지금 5가지의 개체군, 서로 다른 종들이 위치를 다양하게 살고 있어요. 여기 보이는 이 첫 번째 아이는 아래쪽에 서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요, 또 각각 서식하는 범위를 다르게 해서 한 그루 안에 살아가네요. 이런 경우를 분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서식 공간을 나눈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것도 분서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거 볼게요. 자, 여기 위에 있는 물고기가 피라미고요. 밑에 있는 물고기가 은어인데 피라미는 원래 뭘 좋아하냐면요, 녹조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은어가 없을 때는 피라미는 녹조류를 먹고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근데 만약에 은어가 있는 곳이다, 둘이 같이 살아야만 되는 곳이다 라고 하면 피라미는 너무 슬프지만 수서 곤충을 대신 먹습니다. 그리고 은어가 녹조를 차지해서 먹게 돼요. 자, 여기에 나오는 건 경쟁을 어떻게 해서 피한 거죠? 그쵸? 먹이를 달리해서 지금 경쟁을 피한 거죠. 이런 것도 바로 분서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서식지뿐만 아니라 먹이를 달리해서 경쟁을 피하는 것도 분서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가볼게요. 여기 그래서 그 예시에다가 프린트에 하나만 더 적어줄게요. 피라미와 은어. 피라미는 수서 곤충을 먹고 은어는 녹조류를 섭취한다. 요것도 예시로 하나 적어주세요. 됐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공생과 기생 빈칸에 넣어주시고, 공생은 함께 살아가는 걸 얘기하고요. 기생은 얘기 안 해도 알 거예요. 그죠? 자, 공생 중에 첫 번째 볼게요. 여기 밑에 있는 상리공생을 첫 번째다 넣어주시고, 상리공생은 두 개체군 모두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밑줄, 서로 이익을 얻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사진. 자, 첫 번째 예시 적어보겠습니다. 자, 흰동가리와 말미잘이 있습니다. 자, 흰동가리는 매우 연약한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는요, 겁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포식자가 많기 때문에 이걸 피해 다니느라 바빠요. 근데 얘가 말미잘에서 서식을 하거든요. 근데 말미잘은요, 여기 보이는 이 돌기 같은 애들 있죠. 이게 촉수인데 여기에 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생물은 말미잘 근처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흰동가리의 장점은 이 말미잘의 독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 흰 동가리는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즉 포식자가 본인을 잡아먹으려고 다가올 때 말미잘로 쑥 숨어버려요. 그러면 포식자는 말미잘에 접근을 못하니까 흰 동가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흰 동가리 같은 경우는 말미잘이랑 같이 사는 게 이득이네요. 그죠? 우리가 이익이 있을 때는 플러스로 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말미잘은 얘랑 살아서 뭐가 좋을까? 자, 이 흰 동가리가 유인해온 그 포식자 있죠? 그 포식자가 말미잘한테는 또 먹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흰 동가리가 유인한 먹이를 잡아먹고요.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는 촉수 사이사이에 있는 찌꺼기와 병든 촉수를 흰 동가리가 제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네 둘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리공생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로는 요 아이를 적어주세요. 자, 두 번째는 콩과 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입니다. 코가 너무 막혔다, 그죠? 미안해요. 자, 이 콩과 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는 왜 상리공생인지 볼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이제 뿌리 사진을 나타냈는데 콩과 식물, 뭐 완두나 강낭콩이나 이런 애들 또는 토끼풀도 콩과 식물이거든요. 이 콩과 식물의 뿌리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알갱이, 혹들이 달려있는데 얘는 그냥 흙 덩어리가 아니라 뿌리옥 박테리아가 덩어리져서 사는 형태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한국말로 하면 세균이에요. 자, 이 세균이 콩과 식물이랑 공생하며 살아가는데 콩과 식물 같은 경우는요, 광합성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유기화합물을 제공해 줍니다. 누구한테? 이 뿌리옥 박테리아한테. 그러면 이 뿌리옥 박테리아는 뭘 주냐면요, 질소화합물을 제공해 줍니다. 자, 식물은 살아가는데 포도당과 같은 유기화합물도 필요하지만요, 질소 비료에 들어있는 뭐 암모늄염이나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다른 인이나 이런 무기 염료들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 암모늄염과 같은 질소 화합물을 뿌리옥 박테리아가 또 제공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콩과 식물은 뿌리옥 박테리아한테 포도당과 같은 유기양분을 제공하고 뿌리옥 박테리아는 콩과 식물한테 질소 성분을 제공해 주면서 같이 공생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상리공생의 예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시도 적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개미와 진딧물이에요. 자, 개미 같은 경우는요, 이 진딧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얘가 바로 진딧물이에요. 자, 이 진딧물은요, 이 식물에 있는 유액, 달달한 액체를 먹은 후에 배설물을 배설을 하게 되는데 얘가 욕심이 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많은 꿀물을 잡아먹고 꿀물을 섭취를 해요. 그리고 배설물을 항문에다 방출하는데 이 배설물 속에도 굉장히 단성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 액체를 누가 먹냐면 개미가 따라다니면서 먹어요. 그럼 개미 입장에서는 영양분을 진딧물로부터 얻으니까 이익이에요. 그죠? 그럼 진딧물은 왜 좋은가? 진딧물의 포식자, 천적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무시무시한 무당벌레입니다. 자, 이 무당벌레는요, 진딧물을 먹으려고 해요. 그때 개미 군단이 나타나서 무당벌레로부터 이 진딧물을 보호해주게 돼요. 그래서 진딧물도 결국에는 먹이를 제공하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개미와 함께 사는 것이 이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사례도 상리공생의 예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꽃과 곤충입니다. 시험 단독관계서는 시험관리 본부에서 물품을 인수하여 시험실로 입실하여 주십시오. 자, 이 꽃과 곤충은 꽃 같은 경우에는 곤충한테 꿀물을 제공을 하죠. 자, 이 꿀을 제공하면 곤충은 이걸 먹으면서 이 꽃에 있는 꽃가루를 몸에 이제 묻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도와주냐면 다른 꽃에 또 옮겨가가지고 이 묻은 꽃가루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꽃 사이에 수분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얘도 둘 다 서로 이득인 관계이기 때문에 상리공생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편리공생 가볼게요. 빈칸에 편리공생 적어주시고, 자, 이 편리공생은 설명을 보니까 한쪽 개체구는 이익을 얻지만 다른 개체구는 이익도 손해도 없는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자, 여기 나와 있는 빨판상어와 거북이를 적어보겠습니다. 예시에다가 빨판상어와 거북 적어주세요. 자, 우리가 아는 상어랑 조금 다릅니다. 여기 밑에 있는 얘가요, 빨판상어인데요. 물고기 크기죠, 그죠? 자, 거북이가 막 헤엄쳐서 가는데 빨판상어의 행선지가 거북이랑 겹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빨판상어는 거북이에 찰싹 달라붙어서 그냥 타고 가요, 버스처럼. 그러면 빨판상어는 거북이랑 같이 지내면서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도 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득이죠. 근데 거북이는 나는 몰라. 얘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익도 손해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를 편리공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는요. 따개비와 혹등고래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사진이 혹등고래와 따개비 사진인데요. 이 혹등고래에 따개비가 부착해서 살아가는데 혹등고래한테는 이익도 손해도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도 편리공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기생입니다. 기생은 얘기 안 해도 알 것 같아, 그죠? 자, 기생은 한쪽 생물은 다른 쪽 생물에 붙어 살면 이익을 얻지만 다른 쪽 생물은 해를 입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빈칸에 이 이익을 얻는 생물을 기생생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쪽 생물, 즉 해를 입는 이 생물을 숙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 예시는 바로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냐? 첫 번째, 사람과 기생충이 있죠. 기생충은 사람 몸 안에서 양분을 섭취해서 빨아가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개와 벼룩입니다. 벼룩이나 이 같은 이 기생생물의 경우에는 생물의 표면에서 양분을 섭취해서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식물도 마찬가지 있어요. 자, 식물에 기생하는 겨우살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겨우살이도 식물인데요. 얘네는 다른 식물의 줄기 지금 보이죠? 여기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양분을 쪽쪽 빨아먹으면서 기생해서 살아가요. 얘가 겨우살이거든요. 그래서 식물 사이에서도 기생이라는 상호작용이 나타나더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내려가 보면 포식과 피식입니다. 이건 우리 알아요, 그죠? 서로 다른 개체군 사이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를 포식과 피식 관계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 예시를 한번 적어보면 우리 지난번 했던 거, 자, 주기적 변동할 때 나왔었는데 눈신 토끼와 스라소니. 자, 여기에서 눈신 토끼는 피식자고요. 그 다음에 스라소니가 포식자였죠. 이 포식자를 다른 말로 천적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래 그림은요, 치타와 톰슨 가젤입니다. 여기에서도 치타가 포식자고 톰슨 가젤, 요 아이거든요. 얘가 피식자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포식자와 피식자 같은 경우 포식자는 먹이를 잡는 데 도움이 되는 포식 능력이 향상되도록 진화했고요. 피식자 같은 경우는요, 보호색이나 경고색을 띠면서 포식자를 피하도록 적응하여 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재밌는 사진을 가져왔는데 여기 올빼미 같은 경우 얘는 보통은 포식자거든요. 얘는 피식자 눈에 띄지 않도록 이렇게 나무와 비슷한 양상을 떼서 여기 보면 이렇게 올빼미 모양이 약간 보이죠, 그죠? 자, 올빼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식자의 눈에 띄지 않도록 적응한 사례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식자들 볼게요. 가랑잎 벌레거든요. 근데 가랑잎 벌레 같은 경우 보니까 주변 환경이 이제 나뭇잎에서 많이 살다 보니까 나뭇잎과 비슷한 주변 환경과 유사한 색깔과 모양을 띠게 돼요. 자, 요런 걸 보호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고색 같은 경우는 경험적으로 위험한 생물임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화려하게 생긴 애들이에요. 그러면 포식자가 한번 그 생물을 잡아 먹었다가 막 독극물을 사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독성을 띠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한번 먹고 와, 이거 절대 먹지 말아야지, 이런 각인이 돼요. 그래서 한 개체는 잡혀 먹힐지 몰라도 그 개체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게끔 이 경고색을 띠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포식과 피식 관계 같이 봤고요.
우리 프린트 아래 11쪽 보면 군집 내 개체군의 상호작용에 따른 개체수의 변화를 나타나게 돼 있는데 요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A종과 B종을 단독 배양했어요. 따로따로 키워서 그래프에만 같이 나타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혼합 배양을 했더니 이렇게 5가지 형태가 나타났다는 거야.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단독 배양했을 때랑 혼합 배양을 했을 때랑 어떻게 다르냐면 A종은 살아남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개체수가 조금은 줄었고요. 그 다음에 B종은 어떻게 됐어요? 아예 사라졌습니다. 자, 이런 상호작용 우리 뭐라 그랬지? 그치? 바로 종간 경쟁이죠. 자, 이 종간 경쟁 같은 경우는 A종한테도 손해고 B종한테도 손해예요. 왜냐하면 A종도 개체수가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 감소했죠. 그래서 두 개체군 모두 손해인 상호작용이다 해서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혼합 배양을 했더니만 A종의 개체수도 일부 감소했고요. B종의 개체수도 일부 감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경쟁을 할 수 있는 생태적 지위가 중복된 개체군이었지만 서로 나누어 살아서 경쟁을 피하는 그런 현상에서 볼 수 있어요. 즉, 분서에 해당하는 상호작용 그래프가 됩니다. 자, 분서는요. 이 단독 배양과 혼합 배양만 비교해보면 둘 다한테 손해가 되는 상호작용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나누어 살고 나서부터는 사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고 살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얘는 기호로 표시한 거 기억 안 해주셔도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갈게요. 점선이 단독 배양했을 때 기준이거든요. 근데 B종은 단독 배양 하든 안 하든 똑같고요. A종 같은 경우는 B종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개체수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A종한테는 이익이지만 B종한테는 이익도 손해도 없네? 그쵸? 편리공생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기호로는 플러스 제로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프는요. A종, B종 모두 혼자 살 때보다 같이 살 때 개체수가 더 증가했어요. 서로 이익을 주는 상리공생을 한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고 둘 다 플러스 플러스 기호를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이는 A종과 B종은요. 개체수의 증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포식과 피식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포식자한테는 이 상호작용이 이득이지만 피식자한테는 손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 수험장 테스트 방송이 나와서 선생님이 장소를 좀 옮겼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 그래프 이어서 보면 포식과 피식 이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아무래도 이 중에서 피식자와 포식자를 구분해 보라고 하면 A종의 개체수가 B종의 개체수보다 먼저 변화하고 이에 따라 B종이 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A종의 개체수가 더 많네요. 그러면 이 A종이 피식자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B종이 포식자라는 거 알 수 있겠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우리 프린트에 나와 있지 않은데 선생님이 하나를 더 적어 볼게요. 자, 기생과 같은 경우는 이익과 손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숙주한테는 손해지만요. 기생생물한테는 이익이 되는 상호작용인 거죠. 그래서 기생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선생님이 대부분의 내용을 다 지금 빈칸을 채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프린트에 다 맞춰서 채워보시고 등교했을 때 도장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제 교과서 178쪽에 있는 거 생각해보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표는 서로 다른 종 개체군 A와 개체군 B가 근접해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호작용과 각각의 개체군이 받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개체군 A, B 사이에 종간 경쟁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 종간 경쟁이 일어나면 두 개체군 모두 손해를 받는다. 우리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가와 나에 해당하는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은 뭐니에요? 가는요. 개체군 A는 이득이지만 개체군 B는 이익도 손해도 없네요. 아, 이런 경우 뭐라고 했냐면 그치. 편리공생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둘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A와 B 모두 이익을 얻네요. 그러면 나는 그치. 상리공생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생과 포식과 피식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 상호작용이었었고요. 자, 이 기생관계에서 개체군 A와 B, 포식
포식과 피식 관계에서 개체군 A와 B를 각각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기생관계에서 개체군 A는요, 지금 어땠냐면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숙주와 기생생물 중에 누구야? 그치, 바로 숙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관계를 통해 이익을 얻으니까 기생생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포식과 피식 관계에서 개체군 A는 이익을 봤어요. 그죠? 그러면 개체군 A는 포식자를 나타낸 거라고 할 수 있겠고, 개체군 B는 피식자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종의 따개비가요, 조간대에서 서식 공간을 달리해서 살고 있대요. 이 조간대는 밀물 때는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수면 밖으로 드러나는 곳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이죠? 선생님이 따개비 사진을 왼쪽에 가져와 봤고요. 이거랑 관련된 그림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 따개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조물애기 따개비고 하나는 청홍 따개비래요. 자, 원래 이 조물애기 따개비 같은 경우는 살 수 있는 범위가 어떻냐면요, 요 지역만큼 다 살 수 있대요. 조간대 중에서. 근데 청홍 따개비 같은 경우는 서식 가능한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래 살 수가 있대요. 자, 근데 지금 얘네 둘이 같은 공간에서 서식하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요. 이 가지역을 보면 얘네가 어떻게 됐어? 나눠 살고 있네요. 그쵸? 둘이 이 가운데 지역을 모두 다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조물애기 따개비는 이 위쪽에, 그 다음에 청홍 따개비는 아래쪽에 서식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서식 공간을 달리해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상호작용에 해당하죠? 아까 앞에 나와 있던 소나무에 서식하는 솔새들과 비슷하네요. 즉, 분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이 상호작용을 6가지로 나눠서 봤지만 실제로는 2가지 종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3가지 개체군, 4가지 개체군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를 조금 보면요. 선생님 왼쪽에 조금 징그럽긴 하지만 창자 안에서 기생하는 무척추 동물인 구두충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 구두충 같은 경우는요, 어떤 상호작용을 하냐면 이 공벌레에 서식을 해요. 근데 구두충에 이 공벌레가 감염이 되게 되면 이 공벌레는요, 원래 같은 경우는 위협을 느끼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공 모양으로 변해서 공벌레거든요. 귀엽죠? 근데 이 구두충에 감염되지 않은 공벌레는요, 원래 빛을 회피해요. 하지만 구두충에 감염이 되면 빛이 있어도 그 지역에 머무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지나가는 옆에 있는 찌르레기 새입니다. 자, 이 찌르레기 눈에 띄면서 잡아먹히게 돼요. 그럼 결국에는 구두충이 공벌레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공벌레가 찌르레기한테 잡아먹히게 함으로써 이 찌르레기의 배설물을 통해 이 구두충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개체군을 형성하게끔 사실은 공벌레를 이용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3가지 개체군 사이에서도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아래쪽에 창의력 키우기를 보면 벌새가 긴 혀로 꽃 속에 꿀을 먹으면서 몸에 꽃가루를 묻히고요. 식물의 꽃가루 바지를 도와준다. 즉 수분을 도와준다. 이런 상호작용이 나와 있습니다. 얘네는 꽃한테도 이득이고 벌새한테도 이득인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은 상리공생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벌새의 해부학적 구조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이는 혀가요, 요렇게 나오기 전까지 머리 뒤쪽까지 감겨있을 정도로 굉장히 길다고 하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혀예요. 자, 얘를 여기 지금 꿀을 빨아먹을 때 쑥 집어넣어서 꿀을 채취합니다. 자, 이와 같이 동물과 식물 개체군들이 상호작용하는 예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까도 했죠. 이 꽃과 곤충도 되고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람쥐와, 거기 적어볼게요. 자, 다람쥐와 상수리 나무. 자, 상수리나무 또는 신갈나무나 졸참나무나 어쨌든 도토리를 열매로 갖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 다람쥐 같은 경우는 상수리나무의 열매인 도토리를 먹이로 저장을 해요. 근데 땅속 한 군데에만 숨겨두지 않고 여러 군데 다 숨겨두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귀여운 게 그걸 전부 못 찾아요. 그러면 다람쥐가 미처 찾지 못한 도토리는요, 땅속 환경 덕분에 봄에 발아해서 식물체로 자라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수리나무는 먹이를 제공해주죠. 그래서 도움을 주고요. 다람쥐가 숨긴 도토리가 여러 곳에서 식물체로 발아해서 생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수리 나무도 결국에는
새로운 개체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식물체로 발화하는 걸. 발화할 때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상리공생의 예시로 동물과 식물이 상호작용하는 거 다람쥐와 상수리나무를 예로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일단 내용은 보고요. 선생님이 관련된 영상을 좀 틀어줄 건데 한번 가볍게 봐주세요. 자, 첫 번째는 말미잘과 흰 파란 동갈입니다. 바닷속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말미잘이 있어요. 하지만 말미잘은 독을 가지고 있어서 물고기들이 가까이 오지 못한대요. 말미잘이다! 피하자! 그래도 말미잘에게는 귀여운 친구가 하나 있죠. 바로 흰동갈이에요. 흰동가리는 말미잘 사이를 마음껏 헤엄칠 수 있대요. 말미잘의 독을 막아낼 수 있거든요. 아, 간지러워. 그래서 무서울 때면 말미잘 속으로 쏙 숨는데요. 이야, 살았다. 흰동가리는 말미잘 옆에 알도 낳아요.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요. 흰동가리와 말미잘은 정말 사이좋은 친구네요. 독사와 벌꾸로 소리 등 진딧물이나 지금까지는 동물들 개미의 간의 상호작용을 살벌한 볼게요. 천적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동물들의 세계에는 서로를 죽이고 잡아먹는 천적관계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공생관계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동물들의 삼각관계 시리즈 1탄 개미와 진딧물 그리고 무당벌레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의 삼각관계의 중심에 서 있는 진딧물. 진딧물은 크기는 아주 작지만 식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해충으로 유명한데요. 식물의 진액을 무지막지하게 빨아먹어 식물들을 말라 죽이는 것은 기본. 또 덩치는 작은 게 욕심은 엄청나게 많아서 자신이 소화시킬 수 있는 것 이상을 먹어버리는 탓에 여기저기 배설물을 뿌리고 다니는데요. 이 배설물이 식물의 숨구멍을 막는가 하면 곰팡이와 전염병까지 퍼뜨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번식력도 어마어마한데 무려 태어나기도 전부터 임신을 한 상태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으며 암컷 혼자서도 번식이 가능하다 보니 한 마리가 순식간에 수천 마리가 되어 식물을 뒤덮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진딧물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곤충이 있었으니 바로 무당벌레. 무당벌레는 진딧물 킬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진딧물들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애벌레 시절에도 매일매일 20마리 정도를 꾸준히 잡아먹는 것은 물론 다 자란 뒤에는 하루에 최대 250마리까지도 잡아먹는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진딧물 입장에서 무당벌레는 학살자에 가까운 무시무시한 존재이지만 인간과 식물의 입장에서는 해충을 잡아먹어주는 고마운 존재라는 사실. 하지만 또다시 이런 무당벌레 앞을 막아서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개미인데요. 진딧물이 배출하는 단물은 식물 입장에서는 상당히 싫은 진딧물의 똥일 뿐이지만 개미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영양분이자 간식. 이건 사실 무당벌레에게도 마찬가지라 무당벌레가 진딧물을 열심히 잡아먹는 이유이지만 개미들은 더 많은 단물을 안정적으로 얻기 위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니 단물을 배설하는 진딧물을 잡지 않고 키운다고 합니다. 개미들은 진딧물들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어느 정도 방목시킨 뒤 다시 모아 단물을 섭취하는가 하면 흡사 사람이 가축들을 키우는 것처럼 일정 지역의 진딧물들을 가두거나 자신들의 집에 데리고 가 키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진딧물을 잡아먹으려는 무당벌레와 진딧물을 지키려는 개미 사이의 전투가 벌어지는 재밌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진딧물과 무당벌레 그리고 개미 사이의 삼각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마지막 영상은 빨판 상어와 거북이의 상호작용인데요. 빨판 상어가 지금 거북이한테 달라붙으려고 가고 있는데 거북이는 이익도 손해도 없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군집의 천의에 대해서 할 테니까 미리 준비해볼 친구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모르는 내용이 생기면 선생님이 오픈카톡 주소 올려놨죠? 거기나 혹은 선생님 연락처 안다면 그쪽으로 질문해주시면 됩니다. 수행평가 준비도 마저 열심히 하시고요. 안녕.